금년에는 또 이제 황금돼지 해라고 이제 축하 인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돼지가 지능지수가 그 개만큼의 좋답니다. 우리가 돼지를 보면은 돼지가 더럽고 미련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돼지 지능지수가 그 원숭이보다는 못하지만은 개 정도는 된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 돼지를 기르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돼지가 그렇게 깨끗한 거를 좋아하고 이 더러운데 깨끗한 데를 잘 가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가 이제 그 우리 제주도에는 왜 그 똥돼지라고 해서 화장실에 넣어놓고 밑에서 이제 이 위에는 사람들이 이 용변을 보고 밑에 돼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똥을 받아먹고 지내잖아요. 옛날에 이제 요즘은 그거 많이 없어졌는데, 오래전에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 실제 그 돼지가 밑에 있는 그 화장실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 돼지가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 펄떡펄떡 뛰는 바람에 옆면을 겁이 나서 잘 못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돼지를 그런데 넣어놔서 그렇지 돼지는 사실은 깨끗하고 영리한 동물이다. 서양에서는 돼지를 개처럼 이렇게 목에 줄을 묶어가지고 산책도 나오고 이런 걸 봤습니다. 우리는 돼지를 애완동물로 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애완동물로 그 돼지를 기릅니다. 실제 그 보면은 돼지가 영리하다 그러죠. 그런데 개하고 돼지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요, 영리하기는 돼지가 영리하긴 한데 개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는 자기 욕망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물이 인간하고 다른 게 먹이에 대한 욕망은 숨길 수가 없는데, 개는 훈련을 시켜놓으면 먹이를 주인이 먹으라 할 때까지 그 아무리 맛있는 게 앞에 있어도 안 먹습니다. 훈련된 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이게 훈련이 안 됩니다. 그 먹이가 있으면요, 그걸 못 참고 그 공격을 해가지고 그 먹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그래서 그 돼지가 안 되는 게 욕심이 많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 음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도 보면은 그 왜 살이 많이 찐 이런 아가씨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다이어트 한다 해놓고 간식으로 먹는 거 보면은 그 밥은 잘 안 먹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근데 간식 먹는 거 보면 라면 하나에다가 빵 몇 개에다가 그대로 콜라 이런 거 먹고 나면 그 간식 먹었다 이거 자기는 뭐 밥 먹는 거 없다 이러거든요. 밥은 안 먹었지 간식을 많이 먹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늦게 먹는 게 또 살찐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뚱뚱한 분들은 반드시 그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만히 그 사람들 생활을 살펴보면은 뭔가가 이 보통 사람들하고 달리 먹는 게 비밀이 있습니다. 밤늦게 밥을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반죽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찌는 요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이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나이살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먹어서 찐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찐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게 나이살로 보이는 거지. 그 나이 들어서 찐 살은 아니다는 거죠. 그게 과학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아침에 조금 적게 먹고 점심 때 적당히 배부를 만큼 먹고 저녁은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신 게, 요즘 그 건강한 음식 먹기 이런 그 서양 사람들 발표해 놓은 거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새벽에는 이 짐승들이 새벽에는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음식을 먹는 시간이고, 밤에는 귀신들이 음식을 먹는 시간이고,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밤에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인체에 제일 해로운 시간이 그 밥 먹는 시간이 밤에 먹는 시간이다. 이제 이거죠. 그리고 그게 나라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은 스페인이나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아가씨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날씬한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갑자기 몰랄볼 정도로 몸이 뚱뚱해집니다. 그 나는 왜 그런가 이랬더만은 그게 먹는 습관에 달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그런 나라에는 음식을 언제 먹냐면 밤에 저녁 식사가 8시에서 9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4시 반에서 5시, 이 구절에서는 5시쯤 밥을 먹으니까 그때 먹던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가니까 8시쯤 됐는데 식당을 찾아다녔는데 식당 문을 열어놓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시까지 기다려가 겨우 이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시 넘어까지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녁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이 들면 살이 찌는 이유가 저녁 식사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인간이나 짐승이나 절제가 안 되는 게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음식에 대한 욕심이죠. 그래서 돼지가 참 좋은 짐승이긴 하지만은 먹는 데에 대한 욕망은 해결할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돼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에 왜 돼지 나오면 복권 사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복권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갑자기 생긴 돈은 화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돈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돈이 생겼다. 그 돈을 쓸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거기서 불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많이 생겨서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쓸 만큼 있을 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안 쓰고 통장 안에 넣어놓은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은행 돈이죠. 내가 쓸 때만이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내가 통장 딱 열어볼 때 그 숫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부거든요. 근데 그게 숫자로만 있는 거지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꺼내 쓸 수는 있지만은 그 통장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건 은행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쓸 때는 내 돈인데 쓰지 않는 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돈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이 한 1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이미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돈이냐? 공공의 돈입니다. 이 사람이 일생 동안에 많이 쓰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억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이제 그 많은 돈 추구를 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떠냐면 비참합니다. 항상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결과로 이렇게 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늘 풍지필파가 일어나고 아주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에는 돼지처럼 돼지 꿈꿔가지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돈에서 내가 잘 쓸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이게 좋은 것이지 늘 이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불행이라는 건 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늘 담담한 데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얼마 전에 일본 사람이 쓴 소설 하나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거냐면요. 소설 제목이 일일시호일이라고 하는 책, 이 책입니다. 생소하죠?
이 책에 관심을 가져보면은 그게 뭔가 이렇게 알 건데, 여러분들은 별로 평소에 책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일본에서 한 50대 중반의 이 여성이 쓴 소설가가 쓴 책인데, 그게 일본에서 60만 부 이상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이제 이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일시오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뭐냐면, 이게 이제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중국에 당나라 말기에 우문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하루는 대중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는데, 이제 절에서는 공부를 갖다가 이 포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날을 이렇게 잡습니다. 포살이 뭐냐면은 스님들이 15일 동안에 내가 살았던 내 허물이 뭔가, 내 잘못이 뭔가, 이거를 보름마다 참회를 하는 거예요. 대중스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짓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그거를 포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부처님 때부터 내려오던 불교의 전통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은 보름마다 그 매달 한 번씩 보름이 있지 않습니까? 보름 있고 이제 초하루가 있고 이러니까 그게 보름씩 이렇게 되는데, 그 보름씩마다 자기 잘못을 참회를 해라. 그것도 참회를 죄가 좀 약하면은 이제 한두 스님 앞에서 하고, 죄가 좀 무거우면은 대중 스님들 앞에서 참회를 해라. 이렇게 이제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회를 하고 나면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죄가 깨끗해졌으니까 스님들이 니는 그때 무슨 일을 해가지고 뭐 어쩌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참회를 했으면 대중 스님들이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스님한테 그 허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참회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여기 오면 참회한다면 부처님한테 3000배 하기도 하고 뭐 500배 하기도 하고 절하면서 절하는 걸 우리 참회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스님들 참회는 그런 참회가 아니고 대중 앞에 내 허물을 드러내는 데서 참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회에는 사람을 하나 죄를 지은 사람 데려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죄에서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고 온갖 말 나는 했던 걸 안 했다 하고 막 그러죠. 우리가 뉴스도 봐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니는 했다 이러는데 그 사람은 안 했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스님네들 참여하는 법은 다릅니다. 스님네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데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참회를 하고 난 뒤에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참회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다른 거죠. 어쨌든 보름마다 그렇게 참회를 하니까 스님들 허물도 적어지게 되고 이제 공부도 깊어지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보름날 스님이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문스님이 올라와가지고 스님들 모아놓고 이런 법문을 합니다. 보름 동안에 너희들이 한 일은 내가 묻지 않겠다. 왜? 이미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보름은 어떤 날이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60살을 살았다. 60살까지 살은 거는 묻지도 않겠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날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우리가 어떤 허물을 짓든지 어떤 삶을 가졌든지 그걸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을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스님들한테는 왜 보름 전에 일은 묻지 않고 보름 뒤에 말을 묻겠다 했냐면 스님들은 참여하는 시간이 보름마다 하니까 앞으로 나가올 시간이 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름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스님이 말이 없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좀 더 조용하게 있으니까 우문스님이 대답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한문으로 하면은 일일시호일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이 말.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이걸 적용시키면은 60살까지는 여러분들은 삶이 어떤 삶일까 묻지 않겠다. 근데 앞으로 지금부터 죽을 날까지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말에 여러분 대답 어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시오일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날은 꽃길이기 때문에 맨날 좋은 날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내 삶을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녀 때 꿈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현모양처 되겠다라는 꿈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현모양처로서 살아왔는가 이렇게 자문자답해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성공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녀 때 꿈이 나는 음악가였다 아니면 화가였다 나는 무슨 건축가였다 여러 가지 꿈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꿈 다 포기하고 막 남편 따라서 인생을 이렇게 걸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남아있는 날은 뭐냐?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왔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거의 이제 결혼해서는 남편만 바라보다가 악 놓으면은요 그 모든 초점이 아기한테 다 갑니다. 남편도 이제는 내 관심사 2등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내 1등 관심사는 뭐냐면 애입니다. 그래 애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내라는 걸 버리고 아기의 모든 걸 집중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그 애들이 이제 자기의 그 날개를 펴고 날아갈 때쯤 되면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은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내 삶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 삶은 뭔가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날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면 감수성이 예민해져가지고 이 젊은 청년 때처럼 바로 문학도 이렇게 보고 텔레비전 보면서 연속곡 보면서 울기도 하고 이제 이 남자들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어느 날 문득 안 보던 시집도 꺼내가 읽으면서 뭐 그런 게 남자들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좀 뭐라면 조금 더 포악해집니다. 그 옛날에 남편한테 깜짝 놀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 힘을 빡 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왜냐면 자기 뒤에 버티고 있는 딸 아들들 진짜 자기 편이거든요. 남자들 큰 소리 쾅쾅 칩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또. 아니 또 공공모욕탕을 가든지 예를 들면 무슨 찜질방 가고 이라든지 함부로 행동합니다. 큰 소리 웃고 뭐 큰 소리로 말하고 남이 어떤 음식점에 가서 제일 큰 소리 말 아줌마 모임들 개 이런 데 가고 식당에 가보면은 그 한낮에요 식당에 가보면은 그 모여있는 분들은 전부 다 보살님 또래요. 여성들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 쾅쾅 치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등산 가는 그 차 있잖아요. 무지마 등산. 이거 뭐, 아줌마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들어서 하는 이야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뭔가가 이제 좀, 삶에서 좀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 나이 들면 좀 멋지게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일어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제일 중요한 의문점입니다. 이 호기심. 늙을수록 호기심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젊을 때는 왜?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세상에 무슨 의구심이 없어지고 무슨 의문점이 없어집니다. 근데 인간의 심성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호기심이거든요. 호기심을 상실하고 나면은 아무런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래 그럼 나 다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모차르트 음악이 아름다울까? 이런 거예요. 평소 우리가 생각, 여러분 심수봉 노래가 가슴 절절한 줄 알죠? 나훈아 노래 좋다는 거 압니다. 나훈아가 어떤 일을 해도 나훈아 콘서트 가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오빠 여보 나훈아 이게 아줌마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차원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왜 베토벤 음악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답다고 알고, 예를 들면은 옛날에 남인수 선생이 노래를 그래 잘했는데 요새 남인수 선생 노래 라디오에서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 세대 때는 남인수 노래 절개 듣고 나중에 틀기만 하면 남인수 노래 나오거든. 세기의 목소리라는 게 그게 남인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 지금 이 3, 40년 이렇게 지났을 뿐인데 남인수 노래 듣기 힘듭니다. 근데 바깥 말해서 나훈아 노래가 우리 세대가 다 죽고 나면 우리 젊은 애들 지금 20대 아들 크면 그 나훈아 노래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요새 다 걸그룹들 나와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안 듣습니다. 길거리 가면 조금 나오니까 뭐 방탄소년단 노래 나오지 나죠. 나훈아 노래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유행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짧은 것인가. 한때 우리가 열광했던 그런 존재들이 세월 한 30, 40년 지나면서 막 사라져버립니다. 유행이라는 게 짧습니다. 그런데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300년, 400년 전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S클래스 좌석 한번 들어가면 10만원, 20만원 들여가지고 공연장에 갑니다. 그거 옛날 300년, 400년 전에 음악 들으려고 그 돈 들여가 가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왜 그 사람 음악하고 나훈아 노래하고 왜 다를 건가? 이런 호기심에서 여러분들은 마음 심성이 풍부해지기 시작. 그럼 내가 왜 그런가 드러나가야 되겠다. 근데 나훈아 노래는 처음 들으면은 귀에 싹 들었고 말에 싹 들어옵니다. 근데 이놈의 음악을 베토벤 음악을 암만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다 쓰다 보면 들어옵니다. 여러 수십 번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토벤 곡은 공부를 해야 이해를 하는 거고 나훈아 노래는 공부 안 해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그겁니다. 그럼 공부하려고 하면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왜 반고 이 그림이 좋고 왜 피카소 그림이 좋고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좋은데 왜 좋은 건가?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공부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좋다 하고 훌륭하다고 한 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이 가슴이 감성이 풍부할 때 거기 들어오는 거거든. 그런데 그 감성이란 예를 소녀 때 감성이나 지금 감성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뭐가 달라지겠냐? 호기심이 달라져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호기심이 있었고 지금은 호기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생을 일일시효일로 날마다 좋은 날로 살라 하면은 그 호기심을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또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은 경제정선이나 김홍도 그림이 왜 좋으냐? 근데 그런 것도 요즘은 그런 데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은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또 다른 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머릿속에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돼야 일일시효일이 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얘한테 공양하는 것. 그렇게 이제 이거 밥만 공양이 아니고 음악도 공양이고 미술도 공양이고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공양이거든요. 그런 이제 공양을 받을. 그러니까 우리가 산천 경계 가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하는 것도 다 공양입니다. 내가 이제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의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시간들은 순수한 나를 위한 시간들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우리 걱정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케어만 놓으면은 이제는 자기들 알아서 가는 것이 우리가 걱정해주고 우리가 염려해준다고 해서 그 걱정 근심이 풀리고 걔들이 우리가 바라는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거는 내 자신만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그럼 내 자신이 어떻게 내 자신으로서 돌아가가지고 내가 즐거운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매일매일 여러분이 즐거워질 수 있고 좋은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쓴 일일시오히 이 책에서는 그 주인공 되는 분이 여자가 나오는데 그 책을 쓴 사람 그 자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살 조금 넘어서 다도를 배웁니다. 다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차그렇게 차 따라주고 이러는 걸 그걸 다도라 그러는데 일본에는 다도가 좀 다릅니다. 일본의 다도는 불교에서 나와가지고 이 모든 동작 하나하나 이런 게 모두 이 불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동작을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 차도를 배우면서 매일 그 연습을 합니다. 그 토요일마다 선생님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동작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이건 왜 이래요?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면 의문을 가지지 말고 그냥 해라 이랍니다. 멀리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손이 익어가지고 내가 머리를 안 써도 저절로 몸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익어져라. 그걸 그 책 쓴 사람은 25년을 합니다. 똑같은 다도를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일을 25년간을 반복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걸 다도라고, 도자를 붙여가 다도라고 부릅니다. 차에도 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선이가 자기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인간으로서 완성에 이르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놀랍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건 뭐냐면 매일매일 하는 행동에서 뭔가 깨달아지는 바가 있잖아요. 스님들이 아침에 쉐보개불 4시에 일어나서 하고 그 공양하고 똑같은 시간에 공양하고 마당 썰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요일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5번 회사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요새 5일째 근무니까요. 그러면은 5일은 똑같은 생활인데 이틀은 이 생활이 망가집니다. 그건 수행이 아니고 그건 도가 아닙니다.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매일 똑같은 거를 평생을 하는 거. 그러면서도 실정되지 않고 묵묵히 하는 거. 그걸 옛날 사람들 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 닦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뭘 한 가지 하면서 그걸 꾸준하게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 쓴 사람은 거기서 정말로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물을 바라봤을 때 그 사물은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거하고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그렇지 우리가 자는 시간은 있는 거고 낮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게 일생 동안에 하루라도 빠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더 정교하게 하는 게 그게 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님네들이 왜 위대하냐면요. 그 일을 평생을 반복하기 때문에 한 10분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그때는 일시여일이 되는 거죠. 매일매일 진짜 즐거운 날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눈은 같은 눈이지만은 이 안목에 따라서 보는 변화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저 서양의 이태리의 그 베네치아라든지 피렌체라든지 이런 프로렌스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500년, 600년 돼가지고 집들 건물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갔다. 한국 사람들이 몽땅 글로 이민을 가지고 거기 산다. 그 도시가 그렇게 남아있겠습니까? 아마 그 도시 전부 다 철거하고 아파트 지을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아름다움에 대한 사고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별로 사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설 연휴를 맞아가지고 중국인들이 7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700만 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700만 명 중에서 1, 2위가 어디냐면은 태국하고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몇 위인 줄 아십니까? 이번에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이제 많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 중국인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첫째, 음식을 이야기하자면 중국이 더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와서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 불고기하고 무슨 통닭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 이 음식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마다 다르고 이 도시마다 다릅니다. 그런 중국 음식 우리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자연경관, 우리도 자연경관 아름답던데 우리 좀 아름다운데 가르치면 설악산에 이 정도 가르치죠. 아니면 금강산에, 북한에 있어서 중국 사람들 자기네들 그걸 북한을 통해서 가죠. 어쨌든 자연의 아름다움도 중국 못 이깁니다. 중국의 황산이라든지 가보면은 아미산이라든지 구화산이 가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게 한국이 못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유적을 이야기하죠. 한국 유적은 대표적인 유적이 어디냐? 경복궁이 이런 데죠. 그 다음에 경주가 있고, 이런 데 뿐이지. 가만 생각해보면은 별로 우리가 오래된 유적지가 별로 없어요. 다 파괴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중국은 오래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갈 데 많거든요.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뭐냐? 쇼핑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가가지고 명품 브랜드 사는 게 중국 사람 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일본 가도 살 수 있고 태국 가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가가 보니까 음식 문화도 좋고 오래된 스코사이 왕조의 오래된 유적들도 많이 남아있고 중국과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 몇백 년 된 점포들이 많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 가서 얼마든지 쇼핑할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쇼핑 때문에 한국 들어왔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놀다 보니까 이게 한 2, 3일 놀다 보면 놀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중국 가가 뭐라냐고, 아, 한국 놀 거 없다. 가지마, 딴 데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동 하회말이 우리는 전통문화집 아름답다 하죠. 가보십시오. 요즘 보여주기 위한 걸로 이렇게 전부 따듬어놨지, 자연 그대로 옛날 그대로 나는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땜빵질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해놨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다 보수를 해놨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디 호구입니까? 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급조를 해놓은 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좋은 거 다 파괴하고 거기에 아파트 세우고 이렇게 한국이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아, 이 가슴 속에 감성을 두드리는 뭔가 없어 그렇다는 거죠. 그럼 감성을 어떻게 두드립니까? 감성 두드리려면요, 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안목 어떻게 다르게 만들겠습니까?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 그대로 해서는 자녀들한테 발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맛집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가 보면요, 맛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맛집 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세대가 아닙니다. 20, 30대 젊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젊은 애들이 입이 뭐에 길들여지냐면 MSG에 길들여지, 지금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먹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입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는데 걔들이 먹는 음식이 올바른 음식이냐는 거죠. 그게 바른 음식 맛이겠느냐는 거. 그게 아닙니다. 순수한 걸 먹던 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야 그런 좋은 음식 먹고, 아, 이게 좋은 음식을 알거든요. 근데 미원이나 이런 조미료에 물든 아들은 좋은 음식 갖다 놔줘봐도 그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식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봐야 이해를 하듯이 감성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감성 공부할. 그러니까 절에 와서, 절은 그래도 좀 뭔가 좀 자연스러운 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연구를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로 뒤다보는 이것도 하나의 감성 공부거든요. 이제 그게 확대가 되면은 여러 가지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요, 남아있는 삶이 더 아름답고 더 현명한 삶을 꾸리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 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보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이 직장에 이 공업사 같은 데서 수리하던 정비사 출신의 남자 하나 하고, 그래서 그 정비사 출신의 남자는 평생 가족을 돌보면서 오로지 한 길만을 쭉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인 사람인데 이 이웃에 너무 인색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쓸쓸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둘이 다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둘이서 뭘 할까 하다가 자기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를 종이에 좀 적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버킷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그거를 한 10가지 정도를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이제 그 리스트대로, 그러니까 그 적어놓은 거 1번, 2번, 3번, 4번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건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버킷
버킷리스트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그게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자기가 원하는 것이 거창하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 우리가 평양까지는 못 가지만은, 서울에 평양냉면 맛있게 한다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냉면 한 그릇 먹어보자. 이것도 버킷리스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혼자 거기 서울 나들이 가가지고 그 음식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거기서 한 그릇 딱 먹고, 이 맛이 평양 냉면 맛이구나 이러면서 1번 내 소원 이루었다 줄 쫙 끊고, 그 다음 제 2번 친구 말고 내 혼자서 제주도 여행하기. 만약에 이런 걸 하나 했다 그럼 그거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일을 자기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1번, 2번 만들어 그걸 실행에 한번 옮겨 보십시오. 인생이 뭔가 다른 변화가 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독서를 안 했던 분은 난 내 혼자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그것도 버킷리스트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는 것. 이것도 남은 인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이제 금년에 들어서 작심삼일 이렇게 하지 말고 작심삼일 저는 해도 괜찮다 봅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 끝나고 또 작심삼일 하면 되니까. 그죠? 3일 하면은 그거 쭉 이어보면 그 100일도 되고 이제 나중에는 1년이 되죠. 3일날 저녁마다 다시 반성회가 새로 하는 거죠. 그 다음날. 그런 식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발견하는 데 묘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진짜 있습니다. 가슴 속에 그 호기심과 그거를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으면은 아무런 우리를 방해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금년 한 해는 또 나의 해로 만들고 앞으로 남아있는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